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왜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 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며 할머니께서 나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셨다. 할머니 댁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할아버지 밭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밭에서 할아버지와 큰삼촌이 농사를 지었다. 그날도 할아버지와 큰삼촌은 뒷산에서 밭을 메고 있었다. 한참 밭을 메던 중 큰삼촌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 아버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오는 길에 주전자에 물 좀 떠와라. 그렇게 할아버지 혼자 밭에 남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투명한 액체가 담긴 그릇을 건네더니 물이라고 마시라고 했다. 할아버지, 물 한잔하고 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처음 본 여자였기에 경계를 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마시세요. 저는 곧 아들이 물 가져다 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거절을 했음에도 그 여자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할아버지에게 물을 마시라고 강요를 했다.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물 한잔하고 하세요. 진짜 시원한 물이에요. 여자가 옆에서 계속 물을 마시라고 하자 귀찮았던 할아버지는 빨리 여자를 보내기 위해 여자가 건넨 그릇을 받아 물을 마셨다. 할아버지가 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돌려주려고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사라졌다. 그 순간 할아버지에게 온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다. 결국 할아버지는 괴로움에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큰삼촌이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가게 됐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마신 건 물이 아니라 농약이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농약은 이미 온몸에 퍼져서 위세척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게 됐고 나중에 의식을 회복하신 다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셨다. 큰삼촌은 그 여자를 잡기 위해 곧장 경찰에 신고하시고서 며칠 동안 동네를 쥐잡듯이 뒤지셨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할아버지의 증세는 하루가 갈수록 안 좋아지셨다.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손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병원벽을 긁어서 할아버지를 침대에 묶어놓을 정도였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괴로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경찰도 할아버지에게 농약을 건넨 그 사이코패스 여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워낙 시골이고 산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결국 그 여자를 못 잡았다고 한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그 시골 마을 할머니 댁을 가는데 할머니 댁 뒷산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나 마음이 먹먹해진다.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이야기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방학 때 단짝 친구와 단둘이 일본 여행을 갔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꼭 가보고 싶었고 나에게는 첫 해외여행이어서 그런지 매우 설렜다. 하지만 나와 친구 둘 다 학생이다 보니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다. 그래서 타협을 본 게 숙소였다. 숙소를 좋은 호텔보다는 정말 잠만 잘 수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지만 괜찮은 가격에 호텔을 예약하게 되었다. 그 호텔은 우리나라 모텔 정도의 크기였는데 그래도 잠만 자기에는 충분히 깔끔하고 좋았다. 나와 친구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서 본격적인 여행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호텔 주변에 뭐가 있는지 구경하기로 했다. 호텔이 시내 외곽에 있어서 그런지 호텔 주변에 일반 가정집들이 많았다. 그렇게 친구와 일본 거리를 신기해하면서 걷던 중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미우야, 저기 봐봐. 마을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어. 친구가 가리킨 곳을 봤더니 정말 마을 한복판에 100개는 넘어 보이는 묘비들이 보였다. 한국이었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일본이다 보니 모든 게 신기했던 나와 친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무덤들을 구경했다. 그래도 무덤이 마을 한복판에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한참 친구와 무덤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을 했다. 나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숙소 가서 약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숙소로 빨리 가자. 그렇게 나는 숙소에 다시 와서 챙겨온 두통약을 먹었다.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약 먹고 금세 괜찮아지는 두통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쉽게 잡히지 않았다.
결국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나는 친구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가위에 눌렸다. 정확히 말하면 유체이탈을 한 것 같았다. 마치 내가 방 모서리에 붕 떠있는 것 마냥 호텔방이 한눈에 보였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나와 친구가 보였다. 나는 유체이탈을 한 건가 싶어서 내 몸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이 들리면서 자고 있는 내 몸 앞에 머리가 천장까지 닿을 정도의 큰 키에 얼굴이 창백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내 몸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방 모서리로 고개를 돌리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전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자는 점점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계속 비명을 지르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자가 나에게 완전히 다가오기 전에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뮤야, 너 괜찮아? 옆에는 친구가 걱정되는 얼굴을 한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친구가 나를 깨워준 것 같았다. 내가 가위에 눌려서 귀신을 봤다고 하면 친구도 무서워할 것 같아서 나는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냥 악몽을 꿨다고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친구가 뜬금없이 이 호텔 나머지 숙박을 취소하고 다른 숙소를 구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친구에게 이유를 묻자 친구가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다. 지난 새벽 친구는 잘 자던 중에 하는 괴로워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한다. 친구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깜짝 놀랐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내 팔을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팔을 천장 방향으로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 기이한 모습에 친구가 나를 깨웠던 것이다. 나는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어제 가위에 눌리면서 봤던 귀신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친구에게 가위 눌림과 귀신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숙소를 옮겼다. 다행히 나머지 1번에 있는 동안 가위 눌림과 악몽 같은 건 없이 즐겁게 여행했다. 하지만 나와 친구는 여행 중에 무덤 같은 게 나오면 절대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 뭔가 그날 내가 머리가 어지러웠던 이유가 무덤에서 귀신이 씌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귀신 씌었다라는 말을 들어만 봤지 직접 경험해보니 너무 기분 나쁜 경험이었다. 나는 지방에 있는 땡땡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했다. 원룸 주택가라 그런지 밤 9시만 넘어가면 동네는 조용했다. 내가 그 일을 겪었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10시 정도에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같은 과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묘야, 술 한잔하게 시내로 나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무 늦었어. 가볍게 한잔하자. 내일 어차피 아침에 수업도 없잖아. 그래도 너무 늦었는데. 내가 쏠게. 너는 그냥 몸만 와. 결국 나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시내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시내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야 했는데 하필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서 타야 할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그때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여자는 175cm 정도 돼 보이는 큰 키에 얼굴도 여자인 내가 봐도 예쁜 편이었다. 다만 빨간 치마와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나와 정반대인 패션 취향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눈길이 갔던 것 같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린 지 10분 정도 흘렀을까? 버스가 올 생각을 하지 않길래 나는 막차 시간을 확인하려고 정류장에 붙어있는 버스 시간표를 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네? 혹시 어디 가세요? 저 시내요. 저도 시내에 가는데 같이 택시 타고 가지 않으실래요? 돈은 안 주셔도 돼요. 나는 평소에 겁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예쁜 여자가 택시를 공짜로 태워준다고 하니 큰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다.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나 다 와가는데. 나 버스 놓쳐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여자가 택시를 언제 잡았는지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여자가 잡은 택시는 검은색 개인 택시였다. 나는 택시를 타기 위해 여자 쪽으로 가던 중 급히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그 택시의 번호판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택시 번호판에 아바사자라는 글자가 없으면 가짜 택시라고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택시 번호판에 가라는 글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 전화 중이던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 야, 내가 전화 끊을 때까지 절대 전화 끊지 마. 무슨 일 있어? 나는 친구에게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하고 계속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다시 여자를 봤다. 여전히 여자는 얼른 택시에 타라며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택시 안을 보게 됐는데 조수석에 누가 숨어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여자에게 친구가 데리러 오고 있다며 택시에 안 타겠다고 했다. 여자는 나를 무섭게 째려보더니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하고 여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려는데 경찰차가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택시가 경찰차를 보고 급히 도망쳤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뒤로 이 일을 잊고 살다가 한 달 정도 뒤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에 여장한 남자가 택시에 합승 유도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나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때 정류장에서 봤던 여자가 떠올랐다. 큰 키에 이상한 패션의 여자가. 생각해보면 목소리도 뭔가 어색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만약 내가 택시에 탔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내가 이 꿈을 처음 꿨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다. 그 꿈에서 나는 어딘가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하얀색 소복을 입은 귀신의 모습을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내 엄마라는 말을 했다. 미우야, 내가 네 엄마야. 그러고는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와중에 울면서 여자에게 소리쳤다.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 울면서 하소연했다. 엄마, 꿈에서 어떤 여자가 자꾸 자기가 내 엄마래. 내 말에 엄마는 그냥 꿈이라며 웃으면서 나를 달래줬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나는 이 꿈을 1년마다 한 번씩 꾸게 됐다. 귀신 모습을 한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내 엄마라고 말하는 꿈을. 미우야, 내가 네 엄마야. 나는 도대체 왜 이 꿈이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이 꿈을 꿀 때마다 그냥 개꿈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며 지냈다. 하지만 내가 20살이 됐을 때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때 내 핸드폰으로 광고나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가 많이 왔던 터라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번호로 또 전화가 왔고 나는 누군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혹시 미우 맞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미우야, 내가 네 엄마야.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편의점에 손님도 없어서 심심했기에 이 여자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계속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여자의 이름이 김태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여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혹시 몰라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혹시 김태리라는 아줌마 알아? 방금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내 엄마래.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다. 왜? 그 사람이 뭐라는데? 또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보통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야?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엄마는 뭔가 아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잠시 뒤 그 여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여자는 자신이 내 엄마라고 말했고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낸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자 여자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됐다. 그 사진은 가족 같은 걸 증명하는 서류였는데 서류에는 내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친모로 적혀 있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엄마에게 이게 뭐냐고 하면서 여자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자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엄마는 한참을 울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줬다. 내가 어렸을 때 지금의 엄마 아빠에게 입양됐다는 사실을. 엄마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사실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갓난아기일 때 보육원에 나를 버리다시피 하고 도망친 친엄마에 대한 사실도 알게 됐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한동안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나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들과 잘 지내고 있다. 친엄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딱히 보고 싶지도 않다. 신기한 건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1년마다 한 번씩 꾸던 꿈은 더 이상 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이 꿈을 처음 말했을 때 엄마는 사실 속으로 엄청 놀랐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내 25년 인생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경험이다. 내가 18살이던 어느 날이었다. 그때 나는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를 보던 중에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7시는 엄마가 퇴근하고서 이미 집에 와 있어야 할 시간인데 엄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보통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늦어도 6시 30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영화가 20분 정도 남은 상태라 나는 영화를 마저 보고서 엄마에게 전화하기로 하고 다시 영화에 몰입했다.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순간 나는 엄마가 양손에 짐이 있어서 초인종을 누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고 있던 영화를 멈춘 다음 엄마야? 하면서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밖에는 엄마가 아닌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서 있는 것이었다.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 한 명이 황당한 말을 했다. 어머니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간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문을 재빨리 닫고 잠궈버렸다. 그런데 내가 문을 닫자마자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저기요! 저기요! 나는 사실 확인을 위해 남자들을 무시하고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필이면 그때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 것이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는 진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멘붕이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해볼 생각도 못하고 엄마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했다. 다행히 엄마는 몇 차례 끝에 전화를 받았다. 나는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엄마에게 화를 내버렸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진짜 걱정했잖아. 엄마 지금 어디 아파? 검사 받는다고 전화를 못 받았네. 집에 오다가 사고가 좀 있어서 지금 아빠랑 병원에 있어. 많이 다친 거야?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응, 알았어. 조심히 와. 나는 엄마와의 통화를 끝내고 남자들 말이 맞네.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서 밖을 다시 봤는데 남자들은 이미 가고 없었다. 나는 멈춰놨던 영화를 다시 재생시켰고 그렇게 부모님이 오기를 기다렸다. 1시간 정도 뒤에 엄마와 아빠가 왔다. 엄마는 손을 다치셨는지 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미우야, 근데 엄마 아픈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 사고 난 거 아빠한테밖에 연락 안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아까 그 남자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엄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그 남자들은 대체 누구였고 엄마가 사고당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또 그때 내가 문을 바로 닫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직도 이 일은 내 인생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나는 옛날부터 무서운 걸 좋아해서 무서운 이야기, 영상 등을 찾아보곤 했다. 심지어 나홀로 숨바꼭질이나 찰리찰리, 분신사바, 코코리상, 아가야 이리온 등 별의별 강령술을 다 해봤다. 그리고 강령술을 하고서 이상한 일도 많이 겪어봤다. 지금 이야기할 것도 그 중에 한 경험이다. 내가 중학생 때 학교에 분신사바라는 강령술이 유행했다. 분신사바는 두 사람이 빨간 볼펜을 마주잡고 OX가 그려진 종이 위에 볼펜을 둥글게 돌리면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야떼, 쿠다사이 라는 주문을 외운 다음 귀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강령술이다. 그때 나에게는 미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미우가 어느 날 나에게 분신사바를 하자고 했다. 당시 나도 분신사바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미우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미우와 나는 친구들을 더 모아서 분신사발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무섭다며 거절했다. 결국 나는 그날 저녁에 미우네 집에 가서 미우와 단둘이 분신사발을 하게 됐다. 분신사바, 오야떼 구다사이 오셨습니까? 미우가 귀신에게 질문을 하자 신기하게 볼펜이 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와 미우는 최대한 손에 힘을 뺀 채로 볼펜을 잡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분신사발을 시작했고 귀신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한 10분 정도 분신사발을 했던 것 같다. 나는 점점 느낌이 안 좋아서 미우와 눈빛 교환을 한 뒤 분신사발을 끝내려고 했다. 이제 끝내도 될까요? 그런데 볼펜이 X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나는 몇 번 더 끝내도 되냐고 물었지만 볼펜은 계속 X로 움직였고 나와 미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강제로 분신사발을 끝냈다. 그리고서 볼펜을 부러뜨리고 종이도 잘게 찢어서 버렸다. 하지만 분신사발을 강제로 끝내서였을까? 그날부터 미우는 잠을 자면 10번에 8번은 가위에 눌렸다. 그리고 가위에 눌릴 때마다 여자 귀신이 미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학교에서 잘 때도 미우는 가위에 눌렸다. 그래서 그때 미우는 항상 피곤해했고 살도 많이 빠졌었다. 다행히 나는 기가 센 편이었는지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보는 건 없었지만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됐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꿈을 꾸고 나서 미우의 가위 눌림이 싹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꿈에서 나는 미우 집에서 나오고 있었고 미우도 나를 마중 나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미우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쪽으로 와서는 소리를 질렀다. 지금 너희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소금과 팥을 뿌렸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주머니는 집으로 들어가셨다. 처음에 나는 그냥 개꿈인 것 같아서 신경 안 썼는데 그날 이후부터 미우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자 꿈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미우에게 꿈 얘기를 해줬더니 미우가 엄청 놀라는 것이었다. 야, 우리 옆집 무당집이야. 당시 분신사바 할 때가 저녁이어서 미우 집 주변이 제대로 안 보였기 때문에 나는 미우 옆집이 무당집인 줄 꿈에도 몰랐다. 아마 나는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다시는 강령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혹시 이런 강령술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험자 입장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 단순 호기심으로 하지 않길 바란다. 내가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다. 그때 나에게는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친구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 미우야, 나 사실 귀신 볼 수 있어. 에이, 거짓말.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진짠데? 나는 처음에 친구의 이 말을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겼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집으로 나를 초대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그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다. 친구의 집은 시내 외곽에 인적이 꽤 드문 곳에 있었다. 그리고 친구의 집안은 굉장히 어두웠다. 낮인데도 창문도 다 닫고 커튼도 다 쳐놓고 있었다. 너네 집 왜 이렇게 낮에도 어둡게 하고 있어?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이 어두운 걸 좋아해서. 나는 친구가 또 귀신 타령을 하길래 나를 놀리려는 줄 알고 짜증을 냈다. 너 저번부터 귀신 얘기하는데 나한테 왜 그래 무섭게. 나 귀신 진짜 무서워한단 말이야. 나 진짜 귀신 볼 수 있어. 친구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증거라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풀더니 목걸이를 문고리에 걸어놓고 손으로 툭 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원래 같았으면 목걸이가 좌우로 몇 번 움직이다가 멈춰야 정상인데 친구의 목걸이는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갑자기 왼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어때? 이제 내 말 믿지? 지금 귀신이 목걸이 가지고 놀고 있어. 친구의 말을 듣고 귀신을 상상하니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친구 집을 뛰쳐나와 집으로 도망쳤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친구에게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간 게 미안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사과를 했다. 아까는 그렇게 뛰쳐나가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근데 너 왼팔 괜찮아? 우리 집에서 계속 귀신이 너 왼팔 붙잡고 있었거든.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친구 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유 없이 왼팔이 계속 저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자려고 해도 왼팔이 계속 저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을 설치고 어떻게 하다 잠이 들었는데 내가 다음날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오른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왼팔에는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멍이 들어 있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자 엄마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다. 새벽 4시쯤에 엄마가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거실에 나가봤더니 내가 멍한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우야, 거기서 뭐해? 엄마가 놀라서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더니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날 나는 퇴원을 하고서 그 친구에게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가 너무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친구는 내 앞에서 귀신의 기자도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이 닿질 않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가 너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라 그 친구가 무슨 속임수를 썼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귀신을 볼 줄 아는 건지 그래도 뭔가 기묘한 경험이었다. 보통 꿈을 꾸고 나면 꿈의 내용이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19살 때 어느 일을 겪고 나서 예전에 꿨던 꿈 내용이 갑자기 생생히 기억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9살 때 꿨던 꿈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어두운 제 방 안에 있었고 방바닥에는 왠지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밖에도 물이 차 있는지 물 위를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꿈에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용히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인가 싶어서 봤더니 한 여자가 긴 머리를 앞으로 풀어헤친 채 나체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얼른 방을 나와 거실로 도망쳤습니다. 어느새 물은 이미 제 무릎까지 차올랐고 그 여자는 뒤를 돌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자는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저는 여자의 공포스러운 모습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가슴까지 차있던 물에 머리까지 잠기자 꿈속이지만 너무 숨이 막히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잡더니 물 밖으로 꺼내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저에게 10손가락을 다 펴보이며 이 말을 했습니다. 조심해. 그 말을 끝으로 그 꿈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꿈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여자가 10손가락을 다 펴보이는 장면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한동안 10이 들어가는 숫자를 조심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저는 19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몸이 나른해져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따뜻한 물이 계속 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잠든지도 모르고 순간 잠에서 깼는데 욕조에서 흘러넘친 물로 화장실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을 가득 채운 수증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답답해서 저는 얼른 물을 끄고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9살 때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여자의 말. 조심해.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왜냐하면 여자가 저에게 10손가락을 펼치면서 조심하라고 말했던 것이 10년 후에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 제 꿈에 나타났나 싶어서요. 그때 제가 계속 욕조에 잠들어 있었다면 진짜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생각을 다 정리하고 욕조에 차있는 물을 빼기 위해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또 한 번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10년 전 제 꿈에 나왔던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앞으로 풀어헤친 채 나체로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요. 그제서야 그 꿈이 이해가 가더군요. 미래의 제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9살이었던 저의 꿈에 나타났던 게요. 뭔가 신기하면서도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서 누가 다치는 꿈을 꾸게 되면 꼭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